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멸종위기 1급은 생태계에서 이제 사라진 생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문화심리학이 이제 대학 전공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멸종위기 1급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화심리학자들이 활동을 그만두시면 이 분야는 사라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멸종위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멸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하느냐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고 억제도 굉장히 많다고 느끼시고, 그 와중에서도 상당히 또 다양하게 표현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감정 하나하나 명칭을 붙여서 해설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감정 단어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결과 한 400여 가지로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적으로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요거 위주로 좀 뽑았죠. 기본 정서에 해당하는 내용들, 사회적 정서, 어떤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 그리고 자의식, 나한테 경험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받아들이는, 이쪽으로 정리를 해서 56가지를 뽑았고요. 그 외에 이제 이 감정이 또 다른 감정들과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되느냐, 이런 설명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총 133가지 감정을 다뤘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인들의 감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인데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을 찾아오는 한국인들 내담자들이겠죠. 이분들이 감정을 얘기를 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감정 표현의 방식에 있지, 감정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해석하는 이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은 그 감정 표현을 보고 받아들이는 이제 사람들의 책임인데, 감을 가진 분들 앞에서는 감정을 좀 자유롭게 표현 안 하려는 경향성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오해와 좀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름들이 일단 다르죠. 각자 자기네 나라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억울할 일이 없겠어? 라고 얘기하면 다 똑같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일단 억울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부당하다라고 느껴지는 경험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정 인식이 있겠죠. 감정이라는 주제가 심리학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또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도 감정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인식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감정을 경험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감정이다 라고 내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는 이 맥락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학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한국인 심리를 연구해온 입장에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어떻게 규정하고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감정 이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론적인 설명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은 개인에게 일어난 일들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면은 자기의 몸에 변화를 일으키죠. 이 감정 심리학 쪽에서는 내수용 감각, 인트로셉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당황스럽다 그러면 가슴이 막 뛰고 입이 막 마른다든지 동공지진, 이렇게 온몸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1차적으로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변화가 몸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그래서 방금 내가 경험한 사건과 결부지어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예의에 맞는 일인지 사회적 맥락에 맞는 일인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중에 나한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이걸 다 따져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적절한 의사표현, 감정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정은 일단 되게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샤크터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정서의 이요인 이론이라는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신체적 요소 그리고 인지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수용 감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신체에서 느껴지는 느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인지적 내용 이게 이제 감정의 큰 두 요소로 볼 수 있겠죠. 한국인들의 감정 경험은 일단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씀은 1차적인 느낌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감정이 이제 억울함인데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들 때 억울하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억울하다는 감정의 재밌는 측면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데 있어요.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다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3자가 듣기에는 별로 안 억울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대충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의 감정 경험은 이 주관적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내게 오는 이런 감각들이라든지 1차적인 해석들을 중요시하는 주관적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감정을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크죠. 네가 뭐 억울해? 네가 왜 그걸 서운해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한 번 더 읽어주는 해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쪽에서도 나는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과 읽어주는 그리고 설명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유교적 질서에서도 살아왔고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또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100% 내가 전달을 하기가 어려워요. 또 이제 주관적으로 내 감정이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100% 표현해도 상대방이 그걸 100%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함이 많아요. 분노가 많은 이유가 나를 아무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표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은은한 분노, 억울함이 깔려 있는 게 좀 일반적이죠. 한이라고 규정되는 이 경험이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일단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를 쓰는 나라에는 다 있는 개념입니다만은 이 한이라는 한자를 한국인들처럼 규정하고 한국인들처럼 경험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이 고유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화적인 스토리텔링, 어떠한 경험을 이 한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감정의 이제 두 번째 단계 해석하는 과정이 한국에 유일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적인 감정이 되는 것이죠. 일단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억압하는 게 좋지 않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나 모든 문화에서 모든 감정을 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던 적도 없고 그랬던 나라 문화권은 어디에도 없죠. 근데 유독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억울함이나 한과 같은 감정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너무 억압해. 한국 문화는 감정을 너무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못 살 나라야.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억압해야 된다는 걸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전에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일례로 제가 또 연구를 하는 일본 같은 나라는 감정 표현을 안 해도 억울하다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 표현의 질 자체가 이제 다른 것이죠. 단순히 이제 한국 문화에서 억울하다는 감정, 한은 이제 감정을 억압한 결과다. 이제 이런 설명이 있다고 해서 부당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까지 한국인들의 감정 경험 체계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의 모든 다른 감정들도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챕터는 감정이라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문화심리학의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용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쪽 감정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꼭 읽으셔야 되는 내용이다. 뒤쪽부터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앞에를 읽고 뒤로 가시는 게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챕터가 보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 기본 감정. 네, 심리학에서 감정이라는 주제는 보통 기본 감정 위주로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경험하게 되는 감정들을 6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 그게 공포, 기쁨, 슬픔, 분노, 혐오, 놀람 요 6개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보시면은 5개 감정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놀람이 빠져 있죠. 저는 이제 거기에 좀 추가를 해서 괴로움과 따분함, 안도, 바람, 욕망, 그리고 황홀감 5개를 기본 감정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감정들도 문화와 관계없이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 몇 가지 감정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그 감정을 경험하는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인들의 자기 인식이 이상적 자기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보다 나의 잠재력이라든지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가치를 더 이상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인식에서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뭔가 부당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의 경험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괴로움, 따분함 과 관계된 경험들이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좀 많이 경험하는 정서가 아닐까 싶어요. 기본적인 분노가 좀 깔려 있다라고 드린 말씀이 이제 맥락적으로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대표적으로 공포, 불안, 놀람, 괴로움도 그렇고요.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감정들은 그 개체의 생존에 도움을 주죠.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은 그 공포를 나한테 느끼게 해준 대상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포를 못 느끼는 사람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안이나 슬픔 같은 것도 슬픈 일이 있으면은 정말 싫다. 왜 나는 이 슬픔을 겪는 걸까 하면서 빨리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슬픔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2차적으로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불안이라는 감정도 명확하지 않은 나한테 위기를 줄 수 있는 존재나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경험되는 감정이거든요. 그럼 뭔가 대비를 하겠죠, 이 사람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비를 해서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꼭 해롭다고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감정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죠. 신체적인 반응으로 일단 오기 때문에 달라진 어떤 에너지의 흐름 같은 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표출하지 않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두게 되면은 목표를 찾지 못한 에너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충돌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점점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차는 기본적으로 체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체력이 약하다든지 누구는 심장이 되게 약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기에게 오는 그런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겠죠. 성격적인 이유,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의 감정 표현이 바람직하다라고 학습을 했다든지 특정 문화에서 억압되는 감정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감정 표현에 개인차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감정은 경험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감정 표현을 아예 차단을 하거든요. 일본 문화는. 엄마 아빠한테 잘할 때조차도 감정을 100% 경험하고 표현하는 게 제한이 돼 있는 문화다 보니까 그걸 내가 표현해야 된다는 인식부터가 별로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억울하고 부당하고 이런 화가 나는 일을 많이 경험을 할 텐데 이건 화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우리식으로 화가 나니까 뭐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본식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 겁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렇죠. 감정 이해가 곧 자기 이해의 출발입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한테 어떤 변화를 일으켰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지를 생각해보고 이해한다는 게 나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경험에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했을 때 이런 감정이 불러 일으켜지는구나.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 경험을 받아들여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나를 잘 이해하고 또 성숙해지고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노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내가 공격받았을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내 걸 뺏기거나 내 영역에 누가 침범했거나 했을 때 그런 대상을 공격하기 위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내 거를 되찾는 이런 행동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참으면은 내 걸 뺏기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나에게 불러일으켜진 그 에너지를 어디에든지 써야 된다. 우리 옛말에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자르라는 말이 있듯이 어디에든지 이걸 쓰지 않으면 불균형한 신체적인 반응 때문에 이제 뭐 병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분노로 인식하지조차 못하게 만든다라면은 그건 또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감정은 이제 억압을 해서는 안 되죠. 자, 혐오라는 감정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스럽다라는 표정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제 역겨운 표정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실 텐데 이 혐오가 이제 사회적 감정이 되면서 누군가한테 혐오를 느낀다라는 것은 이제 저 사람을 격리시켜야 된다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어떤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이런 이제 도덕적으로 사회적인 이런 해가 되는 발언이라든가 생각을 얘기했을 때 혐오를 그 사람한테 느낀다는 것은 이제 그런 생각이 사회로 풀려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혐오라는 게 이제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의 윤리나 법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일단은. 근데 또 이런 혐오라는 감정은 다른 사람을 나와 구별하고 저 사람을 차별해야 된다는 결과로 또 이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는 참 역겹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숨쉬고 살면 안 돼. 그래서 혐오 자체는 기본 감정이지만 누군가에게 혐오를 느끼고 그 혐오를 어떻게 표출하는지는 상당히 또 문화적인 감정이 될 수 있죠. 따분함이라는 감정은 좀이 쑤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너무 가만히 있으면 막 따끔따끔하고 사람들은 그 항상성이라는 거를 유지를 합니다. 그 신체의 흐름들이 신체 장기들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는데 너무 자극이 없으면 이것도 일종의 이제 항상성이 깨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좀 긴장도 가끔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굉장히 많은 자극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그런 높은 고자극 경험에 이런 항상성의 수준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자극들이 오지 않으면 바로 이걸 이제 지루하다, 따분하다라고 느끼기 쉬운 것 같습니다. 바람도 전통적으로는 정서, 감정이라고 잘 규정되지 않던 주제였는데 한국에는 이 바람을 감정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유학에 보면 실정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갖는 7가지의 대표적인 감정,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이제 마지막에 욕망이라는 부분이 바람이라는 부분이 이제 감정에 포함이 돼 있죠.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뭐 어떤 단일한 감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바란다는 것에서 이제 수많은 다른 감정들이 경험이 되죠. 바람이 충족되었을 때 만족감, 바람이 좌절되었을 때 좌절감이나 분노 이런 식으로 이 바람에서 나오는 2차적인 감정들이 무궁무진하죠.
네, 기본 감정은 심리학에서는 전통적으로 6가지 정도로만 분류를 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뭐 지루함이라든지 바람, 안도감, 괴로움 등등의 이제 감정들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뭐 문화와 관계없이 보편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어떤 맥락에서 경험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는 역시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감정들이 사회적 관계와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본 감정이 이제 사회적 맥락, 다시 말해서 관계, 어떤 사람하고의 경험에서 경험되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질적으로 또 그 감정을 표현하는 면에서 이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분노 같은 누군가가 내 영역을 침범했다, 내 걸 뺏어갔을 때 이제 분노라는 경험을 하는데 이게 이제 누구와의 관계에서 분노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험 자체가 달라지고 표현 방식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부모님한테 화가 났다. 이것을 뭐 동생한테 화가 난 거랑 똑같이 표현할 수 없듯이 그것을 이제 사회적 감정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이제 사회성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감정을 경험할 때는 일단 표정이 생기죠. 화가 난다 그러면 이제 눈썹이 올라가고 얼굴이 붉어지고 씩씩씩씩거리고 슬프다 그러면 이제 눈썹이 처지고 눈물이 나오고 입이 이렇게 내려가고 뭐 등등.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 감정을 경험하는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보겠죠. 그 자체가 어떤 사인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고 나의 의사소통의 방법이 되고 그걸 보는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으니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지금 슬퍼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 사회적 의사소통의 방식이 감정 표현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기본 감정 외에도 자기들이 살아왔던 사회, 문화에 적합한 감정의 경험, 조절, 표현 방식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라는 것은 결국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체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감정은 굉장히 사회적이다. 자, 감사함, 고마움. 고마움이라는 감정은 이제 기쁨의 일종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느끼는 기쁨인데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게 많은 문화에서 이제 문화적 규범으로 돼 있죠. 그것은 이제 이 어떤 호의를 주고받는 게 사람들의 생존, 집단의 생존을 더 강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표현하고 또 다음에 그 호의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 인류학에서 호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런 면이 이제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는 속으로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사회적 규칙이 된 것이죠. 네, 반가움도 이제 기쁨의 일종입니다. 근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혹은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기쁨을 반가움이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관계가 있어야지 성립하는 감정이기는 하죠. 굉장히 반가움은 또 극적으로 크게 표현이 될수록 저 사람한테 또 그만한 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제 반가운 손님이 오면은 뭐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가워 이렇게 보지도 않고 하는 것보다는 막 우당탕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 저 사람이 내가 왔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있구나. 그게 또 내 기쁨이 되고 저 사람에 대한 호의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말에서 반가움이라는 말이 꼭 관계에서만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면은 아우 비야 반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꼭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대상은 아니더라도 반갑다라는 감정은 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이제 신뢰한다는 판단이 들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든든해지고 막 그렇죠. 그러나 이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누적 데이터가 있고 난 다음에 신뢰감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이제 친밀함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다는 신체적 감각을 포함합니다. 친한 사람 집에 가면은 너희 집처럼 편하게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옷도 갈아입고 양말도 벗어 던지고 막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하죠. 불편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내가 이 에너지를 비축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맞서 싸워야 되거나 도망을 가야 되거나 에너지를 비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믿을 수 있고 친한 관계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내가 풀어놓고 돌릴 수가 있죠. 딴 데로. 여기서 오는 마음이 이제 신뢰와 친밀감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불편함하고 친밀감은 공존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제 또 어떤 차원에서는 그 묘하게 또 공존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관계가 아직 좀 덜 무르익어서 서로가 합의가 좀 덜 된 상태. 약간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윗사람, 아랫사람 구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 이제 김민수 PD님처럼 굉장히 편한 관계이고, 그래서 이제 친밀해요. 친밀한데, 어딘가 이제 윗사람이고, 나이도 많고, 월급도 주는 사람이고 하기 보니까 한두 끝도 없이 친밀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불편감, 요게 이제 좀 작용하는 맥락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누군가의 딱한 상황, 처지를 보고 이제 드는 감정을 이제 우리말로 불쌍함이라고 하는데, 측은지심이죠. 유학에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상황이 안 좋은 개체들을 챙겨야 우리 집단의 생존 가능성이 궁극적으로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불쌍함이라는 감정을 경험하도록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꼭 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식스센스 차원에서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방 공기가 왜 이래 뭐 이런 느낌. 여기서 이제 눈치가 중요한 겁니다. 눈치가 있는 분들은 그 비언어적인 사인들을 읽고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서운하구나. 그래서 이제 보상 행동 같은 게 나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랬지 뭐 미안해 라면서 이제 보상을 하는데 눈치가 없는 분은 말 안 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가죠. 이런 경우에 이제 관계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질문이 약간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부러움과 시샘이 상당히 비슷한 감정입니다. 일단 질투, 젤러시라고 하죠, 영어로. 자, 이 감정은 이제 사회 비교, 특히 상향 비교 맥락에서 경험되는 감정인데, 상향 비교라는 것은 이제 나보다 상황이 더 나은, 나보다 더 좋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질투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샘. 이건 이제 분노의 일종이에요. 분노라는 거는 내 거를 누가 뺏었을 때 이런 감정인데, 질투나 시샘은 내 걸 뺏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근데 화가 나요. 이런 느낌이고요. 부러움은 굉장히 한국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럽다라는 맥락은 친사회적 맥락입니다. 시샘이나 질투는 공격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너 역시 나도 없는 거 그걸 갖고 있어? 이리 갖고 와. 라든지 두고 보자. 가만 안 둬. 언제 뺏어야지.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부럽다는 말을 썼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너 그거 가졌어? 부럽다. 너 대기업 들어가서 부럽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배가 아프지만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고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나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는 것보다는
부럽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내가 부드럽게 이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또는 그런 관계 유지의 필요성이 컸을 한국 문화에서 발달한 감정이죠. 자, 감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속성을 갖습니다. 내가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캐치함으로써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갈지 이런 전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은 상당히 사회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사회적 감정 부분을 보시고 내가 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느낌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또 내 관계를 보다 바람직하게 이끌고 가려면은 이 감정을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하실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자기감이라는 표현도 있고 자의식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일단 어떤 감정으로 바로 나를 인식하게 만드는 감정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런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감정이 이제 자존심이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를 가장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감정인 거죠. 자존감의 출발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 자체가 나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면서 나다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누군가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1차적으로 신체적인 어떤 느낌이 발생을 하고 그 사건이 이제 나에게 갖는 의미, 사회적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인지 사회적 감정으로서 경험이 되고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나에게 어떤 것인지 이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곱씹을수록 자의식 감정이라는 것은 그 경험이 일어난 뒤에 좀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였지를 생각하면서 더 확실해지는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감정의 첫 번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인식에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이 어떤 의미이냐 가 이제 나를 좀 덜 민감하게 지각하는 문화권보다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많은 감정들은 이 자의식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마지막 챕터에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의 문화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에게 경험 체계로 만들어진 감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존심이라는 감정을 사용하는 맥락이 자존심 상해라는 식으로 경험이 됩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이게 지금 내가 경험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분노 같은 감정으로 경험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이전의 한국인들이 나를 이 자존심을 굉장히 높은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높게 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상했다,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행동들이 나오는데 워낙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가치를 누군가가 상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공격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앞뒤 안 가리고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존심이라는 게 한국 문화에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왔던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기 자체는 나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동기거든요. 존엄성이라는 거는 뭐 이제 값싸게 뭐 누가 내 옷 입은 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서 따귀를 때렸다 이런 식으로 되게 미성숙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굉장히 숭고하게 지키는데도 필요한 게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자체가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걸로 바로 해석되기보다는 누군가의 어떤 의미를 갖는 자존심이냐 요걸 이제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존심 자체는 일단 자기 존엄을 지키려는 동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억울함은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인데 지각된 부당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분노를 표현할 수 없고 이 부당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답답함이 결합된 감정입니다. 결국에는 한도 되고 화병도 오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뒤따르는데 이 억울함에 상당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런 지각된 수준에서의 부당함, 내가 볼 때는 이게 되게 부당하고 억울하다고는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안 억울할 가능성이 또 굉장히 있다는 거죠.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요즘 그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 중에 진상 또는 갑질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난 부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난 되게 억울하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죠. 부끄러움이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도덕적 또는 사회적 기준에 내가 맞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이런 부끄러움, 수치라고 보통 번역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맥락에서 누가 내가 뭐 하는 걸 볼 때 이제 부끄럽다, 이제 샤이 쪽에 가까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이걸 두 개를 크게 구분하지는 않는데 두 가지가 사실은 다 나를 성장시킬 수 있죠. 내가 사회적인 어떤 기준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에 부족하다. 그럼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그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겠죠. 그걸 알려고 할 것이고 사회적인 샤이에 가까운 부끄러움이라고 해도 내가 뭐 그 발표국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부끄럽다는 게 부끄럽다. 라고 이제 자의식적으로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하면은 발표 연습을 한다든가 사회적 맥락에서 좀 더 그 기술을 연마하는 쪽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죠.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동기를 주는 감정입니다. 죄책감은 이제 명확한 사회적 규범이 있고 그 규범을 내가 어겼을 때 이걸 어떻게 보상해야 되지? 약간 이런 책임감까지 동반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이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보상하겠다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죠. 그래서 죄책감은 꼭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감정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 처벌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반성에는 이런 죄책감을 느끼는 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 실망감이라는 감정 자체는 기대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서운함이나 섭섭함으로 경험되고 또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신뢰를 내가 하는 상대가 내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신뢰의 붕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더 실망감이 커지고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끊으려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실망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대장님들인데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감정 표현이 일종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얼만큼 기대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 실망을 니네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도 나아지고 아끼는 사람들의 이제 수행도도 좋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짧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은 한국인들의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감정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들도 감정일 수 있구나. 저 사람이 표현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것이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그 메시지를 나한테 저렇게 전달할 때는 저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를 이해하시려는 분들 또는 상대방을 이해하시려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